내가 무너진 게 내 복수의 끝이야. 그리고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연민이야. 그 말을 내뱉던 순간 내 안의 모든 감정이 멈췄다. 사랑도, 분노도, 미련도, 남은 건 차가운 현실뿐이었다. 그녀는 울었고 나는 돌아섰다. 그날 이후 내 삶의 균열은 완전히 다른 얼굴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윤재석, 45살이다. 분당에서 부동산 컨설턴트로 일하며 10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사람들은 나를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라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이 일의 성과보다는 신뢰를 중시했고 가정에서도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피하려 했다. 그런 내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될 줄은 몰랐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균열을 마주하고 있다. 결혼 초반에 우리는 평범했다. 주말이면 장을 보고 가끔 외식을 했다. 아내, 지은은 나보다 7살 어려운 요가 강사였다. 활달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처음엔 그 밝음이 좋았다. 세상에 지쳐 돌아올 때마다 그녀의 웃음은 나를 안정시켰다. 하지만 세월이 쌓이면서 그 웃음이 조금씩 낯설게 느껴졌다. 지은은 저녁 수업이 많았다. 나는 늘 그게 일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늦은 귀가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시간이 달라졌다. 예전엔 9시면 돌아오던 사람이 10시, 11시가 넘어도 집에 없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수업이 늦어졌겠지. 회원들과 이야기하다가 늦었겠지. 하지만 그 개치가 너무 자주 쌓였다. 오늘도 늦었네. 수업 길어졌어? 내가 묻자 지은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응. 끝나고 회원이랑 차 한잔 했어.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그 말에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묘하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아닌 거리감이 묻어 있었다. 그 무렵부터 휴대전화가 달라졌다. 예전엔 거실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두던 폰을 이제는 샤워하러 갈 때도 손에 쥐고 들어갔다. 문자가 오면 화면을 내 쪽에서 가렸다. 나는 애써 눈을 돌렸다. 설마 그럴 리가 있나. 그 생각을 수십 번 되뇌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은 이미 생겨 있었다. 어느 밤 지은은 또 늦었다. 시계는 이미 11시 반을 가리켰고 거실은 냉장고 소리만 들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오늘은 또 회원이랑 차 마셨나 봐? 응. 잠깐 얘기하다 보니 짧은 대답 뒤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나는 남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입안에 남은 쓴맛이 이유 없이 가슴을 조였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옆자리엔 여전히 따뜻한 체온이 있었지만 마음은 얼음장 같았다. 이불 위로 새어나오는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마치 내 심장 위를 지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지만 그 잔잔한 떨림이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다.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마음 한쪽이 서서히 굳어갔다. 작은 균열이 점점 벌어지듯 믿음의 틈새로 의심이 스며들었다. 나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지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밤마다 그 믿음이 흔들렸다. 어느 저녁 지은은 또 늦었다. 시계는 11시 반을 가리켰고 창밖엔 가로등 불빛만 흔들렸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나는 무심히 묻듯 말했다. 오늘도 회원이랑 식사했어? 응. 그녀는 한마디로 대답하고 구두를 벗은 채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다. 평소라면 수업 얘기며 회원들 얘기로 한참을 떠들었을 사람인데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방 안으로 사라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나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 평온한 호흡이 오히려 낯설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뭔가를 정말 놓치고 있는 걸까? 그 두 생각이 밤새 뒤엉켜 머릿속을 맴돌았다. 눈을 감아도 불안이 가라앉지 않았다. 며칠 뒤 오후 사무실. 창문 밖으론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하던 중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다. 처음엔 보험 영업증으로 생각해 무시하려다 이상하게 손이 멈췄다.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낮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나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다. 네, 가능합니다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말을 이었다. 제 남편이 당신 아내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순간 세상이 멎었다. 귀에선 피가 몰리고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입에서 겨우 그 말이 흘러나왔다. 나영이라는 여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증거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속에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증거라니. 그녀의 남편, 그리고 내 아내. 그 이름들이 동시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키보드 자판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고 세상은 낯선 거리처럼 멀게 느껴졌다. 동료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고 있었다.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커피 향이 스쳤다. 창가 쪽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정갈한 머리, 짙지 않은 화장,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녀가 박나영이었다. 나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억누르며 그 맞은편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워 놀라셨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가방 속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걸 내 앞에 밀어놓았다.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는 봉투를 바라보았다. 손끝이 굳어 있었다. 서류 봉투 속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다. 첫 장을 꺼내는 순간 내 호흡이 멈췄다. 아내가 웃고 있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남자는 낯선 얼굴이었다. 그 손길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보였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다. 아내가 자주 입는 남색 트렌치코트, 내가 생일 선물로 건넸던 은목걸이. 부정할 수 없었다. 그건 분명히 지은이었다. 다른 사진들도 하나씩 넘겼다. 식당에서 마주 앉아 웃는 얼굴, 좁은 골목길에서 손을 맞잡은 그림자, 그리고 주차장 불빛 아래 포옹하는 장면. 한 장 넘길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갈라지는 듯했다. 이 남자가 누구죠?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박나영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제 남편이에요. 조민석. 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지은의 입에서 그런 사람의 이름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나영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대답했다. 몇 달 전부터 남편이 이상했어요.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을 보며 웃곤 했죠. 결국 탐정을 썼어요. 그리고 이 사진들을 받았습니다. 나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커피 향이 사라지고 공기 속엔 금속만만 남았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였다. 왜? 그 한 단어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왜 이런 짓을 한 걸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영은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나서 단호하게 말했다. 이혼은 안 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예? 이혼하면 제가 손해야 해요. 재산도, 아이들도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그 애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하죠. 저는 남편을 내칠 생각 없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 차가웠다. 분노 대신 계산된 침착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웃더니 한마디를 덧붙였다. 대신 당신 아내에게 줄 선물이 있어요. 그 말에 나는 눈을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맑고 동시에 깊었다. 그 순간 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무엇인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시작되고 있었다. 선물이요? 내가 되묻자 나영은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 미소는 차갑고 정교했다. 네, 복수라고 해야 할까요? 당신 아내가 제 남편을 빼앗아갔으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서늘한 각이 있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나서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영리하게 움직이려 합니다.
그녀의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이 여자는 단순히 분노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계획을 세우는 사람, 철저히 계산하는 사람이었다. 제 생각에는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거는 제가 모두 드릴게요. 그리고 잠시 커피를 젓던 그녀의 손이 멈췄다. 저는 따로 당신 아내에게 접근해 보려고요. 접근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내가 묻자 나영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당신 아내가 요가 강사라 했죠. 저도 그 학원 수강생으로 등록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가까워지는 겁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라고 하잖아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 남편과 어떻게 얽혔는지 직접 확인해 보려 합니다. 그녀의 차분한 말투가 오히려 소름 돋았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복수를 하나의 작업처럼 다루고 있었다. 잠시 고민이 흘렀다.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다. 지은이 저지른 배신은 명백했고 나는 그걸 그냥 삼킬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나영은 짧게 미소 지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우리 같이 움직이면 더 큰 효과를 볼 겁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설득력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났다. 처음엔 카페에서, 나중엔 조용한 식당 구석 자리에서 서류를 주고받으며 전략을 세웠다. 나영은 철저했다. 모든 대화, 사진, 시간대까지 기록했다. 나는 그녀의 냉정함 속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분노를 대신해줄 누군가가 생긴 것 같았다. 나 역시 변호사를 알아보고 상간자, 소송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낯설고 복잡한 절차였지만 나영이 옆에서 방향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언제나 목적이 분명했다. 며칠 후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첫 수업 들었어요. 당신 아내 꽤 친절하더군요. 웃을 땐 따뜻해 보여요.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일까요? 그 문장을 읽으며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지은은 언제나 남 앞에서는 밝았다. 그게 그녀의 무기였다. 이제야 알겠다.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얼굴을. 시간이 흐르며 나영은 지은과 점점 가까워졌다. 수업이 끝난 뒤 차를 함께 마시고 가끔은 저녁을 먹었다. 지은은 나영이 그 남자의 아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웃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잔혹하게 보였는지 나영은 매번 내게 전했다. 오늘은 당신 아내가 제 남편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요즘 자주 만나는 오빠가 있다며 웃더군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손끝이 얼었다. 행복해 보였다니. 그녀가 무너뜨린 내 삶 위에서 웃고 있었다니.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복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없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니. 믿기 어려웠다. 나와 있을 땐 한 번도 짓지 않던 그 웃음이 다른 남자 곁에서 자연스럽게 번진다니. 분노가 치밀었다. 좋다. 그렇게 나왔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는 소송 준비에 몰두했다. 변호사와 상담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서류를 챙겼다. 하루하루가 버텨내는 전쟁 같았다. 그러던 어느 밤 나영과 나는 늦은 시각까지 함께 있었다. 도심의 작은 선술집, 흐린 조명 아래 맥주잔이 맞부딪혔다. 처음엔 서류 이야기뿐이었다. 하지만 술이 반쯤 비워질 무렵 대화의 결이 바뀌었다. 솔직히요. 이렇게라도 얘기할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나영이 고개를 숙였다. 혼자였으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의 눈가에 빛이 스쳤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혼자였으면 진작 무너졌을 겁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낯선 정적 속에서 묘한 감정이 흘렀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 같은 배신을 겪은 사람들. 그 공통된 고통이 우리를 이상하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나영이 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다. 요즘엔 이상하게 당신 생각이 먼저 나요. 남편보다 더 자주. 그 말에 심장이 흔들렸다. 나 역시 인정해야 했다. 아내보다 나영의 얼굴이 더 자주 떠올랐다. 그날 밤 우리는 결국 선을 넘었다.
서로에게 기댄 채 위로를 주고받다가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순간에 닿아 있었다. 깨어진 두 마음이 엉켜 있었고 그 위로가 죄가 되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흐릿한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죄책감과 해방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영이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 이게 복수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진짜 감정일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모르겠다고 그 말조차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다. 여전히 증거를 주고받고 소송 준비를 함께 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제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때로는 서로를 위로하고 때로는 함께 분노했다. 나영은 여전히 냉철했지만 가끔은 약해졌다.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 어딘가가 흔들렸다. 이 여자의 차가움 뒤에 숨어있던 외로움이 보였다. 그리고 나 역시 같은 외로움 속에 있었다. 나영은 계속 지은에게 접근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둘은 가까워졌고 지은은 그녀를 완전히 믿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벼운 잡담으로 시작된 대화가 이젠 남편 이야기까지 흘러나왔다. 어느 날 저녁 나영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당신 아내가 상담을 했어요.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지금 만나는 사람이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자기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숨이 목까지 올라왔다. 계속 진행하시죠.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나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변호사와의 상담은 끝났고 모든 증거도 정리되어 있었다. 이제 남은 건 타이밍뿐이었다. 며칠 뒤 나영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오늘 당신 아내가 제 남편 얘기를 또 했어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르더군요. 둘이 곧 제주도로 여행을 간대요. 그 순간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여행이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틀 일정이라네요. 참을 수가 없었다. 이제 움직이죠. 그 여행 가기 전에 소송 넣읍시다. 나영도 즉시 동의했다. 좋아요. 타이밍이 완벽하네요. 법원 통보가 가면 두 사람 다 패닉이 될 거예요. 우리한테 유리하죠.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정식으로 상간자 소송을 접수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증거가 명확하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한마디가 긴 숨을 풀리게 했다. 드디어 이 지옥이 끝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법원 통보서가 발송되었다. 하나는 지은에게, 하나는 조민석에게. 그리고 그날 저녁 지은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그녀의 발소리, 그리고 손에 쥐어진 하얀 봉투.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게 뭐야? 떨리는 목소리였다. 보면 알잖아. 나는 눈을 들었다. 상간자 소송이야.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굳었다. 뭐라고? 상간자 소송?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이 조민석이란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증거도 있어. 그 순간 지은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고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 안에서 하얀 종이들이 흩날렸다. 누가 그런 소리를. 말끝을 흐리는 지은을 보며 나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정민수의 아내 박나영 씨한테 들었어.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해서 증거를 다 보여줬지. 차 안에서 손잡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웃는 사진,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사진까지. 더 필요해?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니야, 그건. 입술이 떨렸지만 변명은 끝내 문장으로 완성되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다음 주에 제주도 간다며. 그 전에 이렇게 된 거 다행이지. 이제 그 여행은 취소해야겠네. 지은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눈동자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내 대답은 짧았다. 이야기할 거 없어. 이미 다 끝났어.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해.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흐느낌이 벽을 스쳤지만 귀를 닫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 남이 되었다. 아침엔 인사도 없었고 식탁 위엔 늘 식지 않은 밥이 남아 있었다. 지은은 몇 번이고 말을 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용서 그게 가능한 일인가? 몇 달 동안 다른 남자 품에 안겨있던 사람을, 내 앞에서 거짓말을 일삼던 사람을 어떻게 다시 안을 수 있겠는가? 그 사이 나영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우리 남편도 통보서 받았어요. 완전히 패닉이에요. 회사에 소문 날까 봐 전전긍긍하더군요. 꼴 좋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만족이 묻어 있었다. 나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드디어 복수가 시작된 것이다. 며칠 뒤 나영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요즘도 그 여자 수업 듣고 있어요. 아직도요? 그럼요. 왜 그만둬야 하죠? 오히려 지금이 더 재밌어요. 그녀의 말투엔 묘한 즐거움이 섞여 있었다. 복수를 즐기는 사람의 음색이었다. 당신 아내 요즘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더군요. 눈가도 붓고 말수도 줄었어요. 제가 어디 편찮으세요? 라고 묻자 괜찮아요. 라며 억지로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참 애처롭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저렸다. 지은이 힘들어하는 건 당연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씁쓸함이 스며들었다. 나영이 말을 이었다. 어제는 제가 일부러 남편 얘기를 꺼냈어요. 요즘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문제가 있나 봐요. 그녀의 말끝엔 알 수 없는 여유가 있었다. 복수를 넘어 이 여자는 이미 새로운 균형을 즐기고 있었다. 반면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승리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복수의 끝에는 아무 소리도 없다는 걸. 나영의 말에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방식은 잔혹했고 계산적이었다. 무서운 게 아니라 현명한 것이다. 라는 그 한마디가 더 소름 돋게 했다. 그녀는 내가 알아차리기 전에 이미 게임의 규칙을 다 정해놓은 듯 했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만났다. 나영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민수가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대요. 인사위 회부까지 갔답니다. 그 소식에 나는 순간 믿기지 않아 눈을 깜빡였다. 벌써요? 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소문은 빠릅니다. 거기에 소송까지 걸려 있으니 숨길 수가 없었겠죠. 그 말에 기분이 섞인 복잡함이 밀려왔다. 한편으로는 응당한 결과라 여겼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 하나가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것이 결코 편치 않았다. 나영은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냉담하게 현실을 정리해 나갔다. 곧 아내에게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아마 합의를 제안할 겁니다. 위자료를 줄 테니 끝내자고 하겠지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돈으로 덮어버리려는 시도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나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제야 제대로 된 복수가 완성됩니다. 그 말은 마치 최종 명령 같았다. 그 후 나의 생활은 법적 절차로 가득 찼다. 변호사와 수시로 만나고 증거를 정리하며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점검했다. 증거 사진과 문자, 탐정 보고서가 하나씩 쌓일 때마다 마음은 무겁게 단단해졌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며칠 뒤 지은에게서 문자가 왔다.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제발. 내 손은 떨렸지만 나는 신속히 답을 보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그 문자 하나를 보내고 나는 폰을 내려놓았다. 그 이후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했다. 또다시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상대 측에서 합의 제안이 들어왔다. 위자료 2천만 원. 그 액수는 결코 적지 않았다. 하지만 나영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끝까지 가야 해요. 나는 답을 미루지 않았다. 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판을 준비했다. 재판 준비는 촘촘하고 차분한 노동이었다. 증인 섭외, 서류 정리, 법정 진술 연습까지 모든 것이 일의 일부가 되었다.
하루하루가 지나며 현실은 더 날카로워졌다. 복수의 불길은 이제 불을 지핀 자의 손을 떠나 스스로 타올라가고 있었다. 제가 필요하면 저는 이제 마지막 결말 부분을 이어쓰겠습니다. 합의 거부하겠습니다. 재판으로 가죠. 변호사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그 결정 이후 지은의 일상은 눈에 띄게 무너졌다. 문화센터 내부에 불륜 소문이 퍼지면서 강사 자격이 정지됐다. 사실상 퇴출이었다. 그 소식은 나영에게서 들었다. 센터 측에서 이미지 문제 때문에 당분간 강의 못하게 했대요. 나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 속엔 묘한 만족이 배어 있었다. 한편 정민수 역시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뒤 거의 집에만 있었다고 했다. 요즘은 말도 안 해요. 그냥 하루 종일 침묵이에요. 죄책감 때문이겠죠. 나영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나는 그녀 속의 피로를 느꼈다. 당연한 대가입니다. 그녀는 단호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한마디가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 같았다. 재판 날이 다가왔다. 법정에 들어서자 지은과 정민수가 보였다. 둘 다 초췌했다. 지은은 눈을 피했고 정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가 사진과 문자 기록, 탐정 보고서를 제출했다. 판사는 끝까지 무표정했다. 상대 측 변호인은 일시적 실수였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며 변호했지만 냉정한 시선 앞에서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에서 지은이 나를 붙잡았다. 태훈 씨,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다. 이미 늦었어. 내가 선택한 결과야.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며칠 뒤 판결이 나왔다. 위자료 5천만 원, 변호사 비용 전액 피고 부담, 완전한 승소였다. 변호사는 축하드립니다. 라고 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공허했다. 승리의 끝에서 남은 건 허탈함 뿐이었다. 그날 저녁 나영에게 연락을 했다. 드디어 끝났네요. 수고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조용히 스며드는 쓸쓸함이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벽마다 붙은 사진, 서랍에 남은 편지, 그리고 그녀의 향수 냄새까지 모두 지워야 했다. 그 집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었다. 이사 준비로 바쁜 하루, 나영에게서 연락이 왔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약속 장소로 갔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단정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다. 조용한 카페 한쪽 자리, 창가로 스며드는 겨울빛 속에서 그녀가 말했다. 소송 끝나서 다행이에요. 그녀는 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겨도 기쁘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유리창 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작게 웃었다. 첫눈이네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복수와 죄책감, 모든 감정이 희미하게 섞여 흩어지는 순간이었다. 나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이제 우리 뭐가 되죠?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정확히 그 생각을 나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내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나영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러게요. 복수할 땐 같은 편이었지만 이제 끝났으니 뭐가 남았을까요? 그녀의 웃음에는 피로와 허탈이 섞여 있었다. 나영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남편이랑 계속 살 거예요. 이혼은 처음부터 생각 없었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대로 움직인 사람이었다. 그럼 우리는? 내가 말을 꺼내려 하자 그녀가 먼저 잘랐다. 끝나면 낯선 사람으로 남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복수를 위한 거였고 그 외의 감정들은 잠시 필요한 위로였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잠시 흔들렸다. 나도 그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짧고 담담한 대답뿐이었다. 나영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거 드릴게요. 소송하면서 모아둔 자료예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나는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이제 가볼게요. 건강하세요, 태훈 씨. 짧은 인사와 함께 그녀는 등을 돌았다. 그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나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연기가 폐 깊숙이 들어가며 묘한 공허함이 스며왔다. 나영이 사라진 자리엔 따뜻한 커피 냄새와 꺼져가는 불빛만 남았다. 그날 이후 한동안 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내의 배신, 나영과의 만남, 복수, 그리고 재판까지. 모든 순간이 파도처럼 떠올랐다가 흩어졌다. 이제야 실감이 났다. 정말 끝났구나. 몇 달이 흘렀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고 회사 일에도 집중했다. 아내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위자료는 지급되었고 이혼 절차도 마무리 단계였다.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상간자 소송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상대 측이 항소를 포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게 끝난 것이 분명한데 마음 어딘가가 비어 있었다. 복수의 끝은 그렇게 조용히 아무런 소리도 없이 찾아왔다. 창밖엔 늦은 겨울 햇살이 비쳤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 진짜 봄이 올 차례였다. 나는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날 오후 법원에 마지막 서류를 제출하러 갔다. 긴 복도를 걷다 우연히 지은을 마주쳤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표정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다.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여보, 한 번만 봐줘.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예전 같았으면 그 울음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상처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었다. 용서는 내 몫이 아니야.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건 시간의 몫이지. 그리고 덧붙였다. 내가 무너진 게 내 복수의 끝이야. 그리고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연민이야. 그 말에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흐느낌을 뒤로 한 채 나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희미하게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내려갔다. 1층에 도착하자 햇빛이 눈부셨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치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일이 정말 필요했을까? 복수가 내게 남긴 건 만족일까? 아니면 또 다른 상처일까? 답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나는 변했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집에 도착하자 텅 빈 공간이 나를 맞았다. 아직 짐을 다 풀지 않아 어수선했지만 그 어수선함이 오히려 좋았다. 새로운 시작의 냄새가 났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아직 지은에게서 온 미안하다는 문자들이 남아있었다. 나는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삭제했다. 이제 그 메시지들엔 의미가 없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노을빛으로 물들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오겠지. 그리고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나는 앞으로 걸어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영이 떠올랐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했을까? 아니면 나처럼 공허함 속에 있을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간다. 그리고 그게 맞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정리했다. 책을 책장에 꽂고 옷을 옷장에 넣고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갔다.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어 갔다. 조용한 방 안에서 세상은 마침내 평온했다.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긴 한숨이 새어 나왔다. 이 모든 게 정말 현실이었을까? 하지만 손에 쥔 판결문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이건 꿈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현실이었다. 눈을 감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나는 하나를 배웠다. 신뢰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한번 깨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다. 존중과 책임이 함께해야 한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버렸고 결국 우리 관계는 무너졌다. 복수가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다. 누군가는 말하겠지. 용서가 더 현명한 길이었다고. 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마무리했다. 그 덕분에 이제는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만약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나는 평생 배신감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이다. 적어도 나는 내 손으로 법의 이름으로 끝을 냈다. 그게 나에게는 유일한 정의였다. 이야기가 끝난 지금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교훈이 되기를,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혹시 지금 이와 비슷한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무엇보다 자신을 잃지 않길 바란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조용히 마지막 말을 남겼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 복수, 아니면 제3의 선택.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 말과 함께 녹음기의 불빛이 천천히 꺼졌다. 밤은 깊었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던 듯 고요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